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그 기기의 전원을 켜고 화면을 터치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한 회사에 보이지 않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ARM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가 이 회사의 설계도를 사용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 회사 없이는 단 하나의 칩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죠. 하지만 이 반도체 제국의 시작이 화려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영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 헛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지 쌓인 헛간에서 시작해 어떻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근처의 한 작은 사무실, 사실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어느 시골의 헛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헤르만 하우저와 크리스 커리라는 두 청년이 에이콘 컴퓨터를 세웁니다. 그들의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싸고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들자. 당시 미국에서는 애플과 IBM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이콘 역시 그 흐름에 올라타려 했죠. 하지만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당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던 인텔과 모토로라의 CPU가 그들의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이었던 겁니다. 비쌌고 무엇보다 열이 너무 많이 났으며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었습니다. 에이콘의 엔지니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중에 쓸만한 칩이 없는데 어쩌지? 그때 그들은 인류 반도체 역사에 남을 무모한 결정을 내립니다. 남의 칩을 사다 쓰는 게 문제라면 우리가 직접 설계해버리자. 당시 이 결정은 업계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거대 기업인 인텔도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해 칩을 만드는데 고작 10여 명의 엔지니어가 있는 영국 시골 회사가 독자적인 CPU를 설계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단순함의 미학인 리스크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명령어는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핵심 명령어만 빠르게 수행하는 설계를 택한 것이죠. 이 작은 팀은 불과 18개월 만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 칩인 암원을 완성합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경쟁사 칩보다 훨씬 적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났고 무엇보다 전력 소모가 획기적으로 낮았습니다. 얼마나 낮았냐고요? 칩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옆에 있는 다른 부품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전류만으로도 칩이 작동할 정도였습니다. 이 저전력이라는 특징은 훗날 ARM이 스마트폰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콘은 곧 닥쳐올 파산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이콘 컴퓨터가 혁신적인 칩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PC 시장은 이미 IBM과 인텔의 연합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죠. 에이콘의 컴퓨터들은 영국 교육용 시장에서는 선전했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에이콘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혁신적인 설계도를 손에 쥐고도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팔 돈이 없어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것이죠. 그때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이후 포스트 매킨토시를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턴이라 불리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휴대 단말기였죠.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기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당시 인텔 칩을 넣으면 배터리가 1시간도 못 가 방전되거나 기기가 뜨거워져 손에 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영국의 이름 없는 회사 에이콘이 만든 저전력 칩 ARM이었습니다. 애플은 에이콘에 제안합니다. 당신들의 설계 부서를 따로 떼어내서 독립회사를 만듭시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1990년 에이콘 컴퓨터와 애플, 그리고 칩 제조사인 VLSI 테크놀로지가 합작하여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즈 리미티드, 줄여서 지금의 ARM이 탄생하게 됩니다.
초기 ARM 사옥은 케임브리지 근처에 개조된 헛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은 고작 12명 뿐이었죠. 난방도 잘 안 되는 추운 헛간에서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설계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작 기대를 모았던 애플의 뉴턴이 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주요 고객이었던 뉴턴의 실패로 ARM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CEO 로빈 섹스비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칩을 직접 구워서 파는 반도체 회사가 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설계도만 팔고 그 설계도로 만든 칩 하나당 몇 센트의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하겠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칩을 직접 만들어 팔아야 큰 돈을 버는데 고작 종이 위에 설계도를 빌려주고 푼돈을 받겠다니요. 하지만 이 결정은 ARM을 반도체계의 스위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니 누구든 우리 설계도를 가져다 쓰라는 전략이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노키아, 그리고 훗날 삼성과 퀄컴까지 전 세계 모든 회사가 ARM의 설계도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보다 모든 주인공의 심장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세상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만 했던 휴대폰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고 가벼운 휴대폰을 만들려면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도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칩이 세상에 어디 있지? 그들의 답은 역시 ARM이었습니다. 노키아 6110 모델에 ARM의 설계도가 들어간 칩이 탑재되면서 데이트를 기록했고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ARM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마침내 ARM은 런던과 나스닥 시장에 동시 상장하며 헛간의 기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2007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아이폰을 내놓은 것이죠. 사실 잡스는 이전에 ARM을 독립시켰던 애플의 결정을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아이폰의 핵심인 A 시리즈 칩은 결국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안드로이드 폰들까지 가세하며 ARM은 지구상 모든 스마트폰의 심장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반도체거인 인텔이 PC 시장의 왕좌에 취해 모바일 시장을 우습게 보던 사이 ARM은 전 세계인의 주머니 속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ARM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2016년 여름, 손 회장은 터키에서 휴가를 즐기던 ARM의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러운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인수를 확정짓죠. 당시 인수 금액은 320억 달러, 우리 돈 약 36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기업 인수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소프트뱅크 그룹 전체로 봐도 역대급 베팅이었습니다. 시장은 너무 비싸다. 소프트뱅크의 자금난이 우려된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20년 뒤 사람들은 이 투자가 저렴했다고 말할 것이다. ARM은 사물인터넷과 AI 시대에 인류의 모든 지능형 기기를 지배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정희 회장의 장밋빛 미래와 달리 소프트뱅크는 자금난에 봉착합니다. 결국 2020년 손 회장은 ARM을 다시 매물로 내놓습니다. 이때 나타난 구매자가 바로 지금의 AI 대장주 엔비디아였습니다. 젠슨 황은 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ARM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만약 이 합병이 성사되었다면 반도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괴물 기업이 탄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플,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고객사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고 각국 규제 당국도 독점의 위험이 너무 크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2년의 지루한 싸움 끝에 2022년 엔비디아의 인수 시도는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합병이 무산되었을 때 시장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ARM은 어디로 가는가? 소프트뱅크의 자금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우려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ARM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모든 기업의 파트너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매각 대신 나스닥 재상장을 선택한 것이죠. 2023년 9월 ARM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주식 시장으로 복귀합니다. 상장 첫날에만 주가가 25% 폭등하며 시가총액은 단숨에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세상은 AI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의 GPU에만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는 ARM의 활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큰 골칫덩이는 바로 전력 소모와 발열입니다. 기존 인텔 방식의 칩은 너무 많은 전기를 먹고 열이 심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ARM 기반의 서버용 칩입니다. 아마존의 그래비톤, 구글의 엑시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발트까지 클라우드 공룡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ARM의 설계도를 가져와 자신들만의 저전력 고성능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인 그레이스 블랙웰조차도 ARM 아키텍처를 CPU로 사용합니다. 이제 ARM은 스마트폰을 넘어 AI 인프라의 심장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과거의 ARM은 설계도만 빌려주고 아주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그들은 영악해졌습니다. 단순한 설계도를 넘어 더 완성된 형태의 설계를 제공하며 로열티 비율을 대폭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칩 가격의 1에서 2%만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몇 배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특히 온디바이스 AI, 즉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내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ARM의 가치는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기능을 넣으려면 더 비싼 ARM의 최신 설계를 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RM의 미래는 영원히 장밋빛일까요? 기업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변수를 경고합니다. 현재 ARM의 가장 큰 위협은 리스크5라는 오픈소스 설계 방식입니다. ARM의 로열티가 너무 비싸다고 느낀 기업들이 아예 공짜로 쓸 수 있는 설계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피해 리스크5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고객사인 애플과 삼성이 ARM의 설계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기술을 더 섞어 독자 노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불안 요소입니다. 심장은 빌려 쓰지만 몸 전체의 주도권은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영국 시골 헛간의 작은 벤처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테크 생태계의 산소 같은 존재가 된 ARM. 그들은 과연 도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고 AI 시대의 표준이라는 왕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제조시설의 싸움에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 설계의 정점에 서 있는 ARM의 역사는 어쩌면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ARM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